차 한 잔을 따르기 전에 그녀는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수백 번 연습했던 동작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자꾸만 강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다. 오늘은 실수할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테이블에 놓인 작은 찻주전자를 바라보며 소피아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첫 손님에게 차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천천히라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물이 주전자에서 흘러나와 찻잔에 따르기 시작하자 안도의 한숨이 나올 뻔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찻주전자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서 갑자기 균형이 무너졌고 뜨거운 물이 그대로 손등을 스쳤다. 아! 비명이 터져 나오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전자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물이 쏟아져 나와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들 위로 흘러내렸다. 차가 손님들의 옷과 탁자 위를 적시면서 방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그때였다. 강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찔렀다. 소피아. 순간적으로 그녀는 주전자를 놓아버릴 뻔했지만 그저 멍하니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짜증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으려 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학자들의 속삭임도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소피아는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실망과 질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혼자 남겨진 다실에서 그녀는 천을 꺼내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은 여전히 떨렸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이게 끝인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 온 그녀에게 어떤 시련과 과정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햇볕이 제 피부 위로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요. 저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올리브 과수원을 걷고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무척 더운 날이에요. 등에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제 이름은 소피아 알바레스, 28살이에요. 이 올리브 과수원은 대대로 저희 가족이 지켜온 곳이고 이제는 제가 이곳을 돌볼 차례가 됐어요. 손을 뻗어 거친 올리브 나무 껍질을 만져봤어요. 따뜻한 바람에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고 발밑에서 나는 흙냄새가 코를 자극해요. 이곳은 제 집이고 제 삶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어요. 올리브를 따고 나무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자꾸만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최근에 읽은 책이나 본 영화들 생각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이상하게도 다 한국에 관한 것들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너무 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긴 하루를 마치고 밤이 되면 제 방 작은 책상에 앉아요. 한국어 교재를 펴고 연습을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라고 조용히 발음해보면서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는 헬로라는 뜻이래요. 언젠가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 날을 상상하면서 미소가 지어져요. 그런데 방 안을 둘러보면 한국 드라마 포스터와 K-팝 스타들의 사진들로 가득해요. 책장은 스페인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들로 꽉 차 있고요. 책상 위엔 작은 한국 국기까지 있어요. 마치 이 방 안에 작은 한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숨을 쉬고 다시 교재로 돌아와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도전이 즐거워요.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가끔은 꿈속에서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고 현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상상을 하곤 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요. 저는 그저 스페인의 평범한 올리브 농부일 뿐이에요.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 리가 없죠. 가족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이 과수원이 저절로 관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과수원에 나와 있어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을 시작했어요. 수년 동안 올리브를 만지고 나무를 손질해서 그런지 손이 거칠어졌어요. 일을 하면서도 한국 노래 한 곡을 흥얼거려요. 꿈을 쫓는 내용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거든요. 갑자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려요. 이른 시간에 메시지를 받는 건
드문 일이에요. 손을 바지에 닫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역 정부 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이거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보내. 한국과의 새로운 정부 교류 프로그램이 생겼거든. 1년 동안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스페인 문화를 소개하는 건데 지원자를 찾고 있어. 내가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억나서 알려주려고 했어. 지원 마감일은 다음 주야. 행운을 빌어. 휴대폰을 바라보며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갈 기회라니. 그것도 1년 동안. 너무 꿈 같아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진짜 한국에서 살면서 언어를 직접 배우고 지금껏 책으로만 접했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과수원을 둘러봤어요. 나무들이 속삭이듯 저에게 책임을 상기시켜요. 제가 떠나면 과수원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 가는 건 늘 꿈이었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올리브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건 제가 뭔가 다른 일을 할 기회일지도 몰라요. 안달루시아 밖의 세상을 볼 기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이 동시에 무서웠어요. 저는 한 번도 스페인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하물며 한국처럼 언어도 잘 모르는 나라에 간다는 건 더더욱요. 해가 더 높이 떠오르는 동안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에 지원해보겠다고요. 합격할지는 모르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어요. 안 그러면 평생 만약 그때 지원했더라면 하고 궁금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과수원에서 일 끝내고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어 공부가 아니라 교류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대한 제 사랑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정을 적어나가면서요.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합격 여부를 떠나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거요. 그냥 꿈만 꾸던 제 자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꿈을 향해 한 발 내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원서를 다 작성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올리브 나무들이 달빛의 실루엣처럼 서 있고 그 너머로 작은 마을의 불빛들이 보여요. 수천 번 본 익숙한 풍경이지만 오늘 밤은 다르게 보여요. 오늘 밤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그램에 뽑힐까요?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과수원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아직 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도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돼요. 어떻게 되든 이 기회를 잡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책상 위 작은 한국 국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속삭였어요. 곧 만나길 바래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기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고 더 차가우면서도 낯선 향이 섞여 있었어요. 가방을 꽉 쥐고 있었는데 마치 작은 물고기가 갑자기 넓은 바다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엄청 컸어요. 제가 전에 본 어떤 공항보다도요. 사람들은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였고 한국어로 빠르게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몇 마디 정도는 알아듣겠지만 대부분은 그저 소음처럼 들렸어요. 조금 압도당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드디어 제가 한국에 온 거였거든요. 짐 찾는 곳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최대한 자신 있는 척했어요. 비록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었지만요. 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위 풍경을 계속 쳐다보게 됐어요.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고 낯선 기호들이 보였어요. 심지어 짐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조차 제가 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첨단 기술로 보였어요. 짐을 찾고 나서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서울 밖으로 나왔죠. 그 순간 제 고향인 스페인의 작은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늘 높이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넓은 도로 위로 차와 버스들이 경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할 수 있어, 소피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새로 살 집까지 가는 길을 확인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제가 정착할 때까지 몇 주 동안 머물 호스트 가족을 마련해줬거든요. 버스를 찾는 게 쉽지 않았지만 친절한 낯선 사람이 도와줘서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버스에 타고 도시를 지나가면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모든 걸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길가에는 가게와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색색의 그림과 섞여서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고 대부분은 핸드폰에 몰두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의 여유로운 삶과는 정말 달랐어요. 아마 몇 시간은 지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45분 정도였어요. 드디어 정류장에 도착해서 무거운 짐을 끌고 목적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는 도심보다는 훨씬 조용했고 건물도 더 작고 골목길도 좁았어요. 드디어 맞는 집을 찾고 나서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웃고 있는 여자가 나왔어요. 소피아. 그녀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영해요. 저는 이 선생님이에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천천히 영어로 말해줬고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배운 대로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현관에는 신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도 재빨리 신발을 벗고 이 선생님이 건네준 슬리퍼로 갈아 신었어요. 그녀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해줬는데 방에는 낮은 침대와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제 집이 될 곳이었죠. 그날 밤 낯선 소리와 딱딱한 매트리스에 익숙해지려 애쓰면서 누워 있었어요. 내일은 강 선생님과의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 선생님이 차 마시는 집다방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첫날 지각하고 싶지 않아서 일찍 출발했어요.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고 좁은 인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 순간 우리 집 올리브 농장의 넓은 공간이 그리워졌어요. 드디어 다방에 도착했을 때 잠시 밖에서 멈춰 섰어요. 전통적인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어요. 휘어진 지붕과 나무로 된 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엄격한 표정을 지닌 나이 든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강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소피아 맞습니까? 그가 약간 억양이 섞인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몸이 작아진 느낌이었어요. 들어오세요. 그가 말하며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고 내부 인테리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낮은 테이블과 섬세한 찻잔 세트들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공기에는 허브와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 향기는 나중에 평화와 집중의 상징이 될 거예요. 강 선생님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배울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먼저 갈아입으세요. 그가 천으로 된 옷 한 벌을 건넸는데 한복이었어요. 낯선 옷을 입으려니 어색했지만 최대한 빨리 갈아입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강 선생님은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합시다. 그가 말했어요. 그렇게 제 다도 견습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보람찰지 그땐 전혀 몰랐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힘들어했어요. 차를 우려내는 게 예술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해야 했고 계량도 철저해야 했어요. 강 선생님은 엄격한 선생님이었어요. 실수는 금방 지적했지만 칭찬은 좀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일은 힘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으며 종종 가족과 올리브 농장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떠올렸어요. 저는 도전을 원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하루하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쉬는 날이면 도시를 돌아다니며 고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저를 발견하거나 북적이는 시장에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곤 했어요. 조금씩 저는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강 선생님이 몇 주 후에 학자들 그룹을 초대해 특별한 다도식을 열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날은 제 견습생으로서의 첫 시험이 될 거였어요. 그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준비가 된 걸까? 그날 아침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저는 너무 긴장해서 배가 꽉 막힌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찻집에서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강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오늘 몇몇 중요한 학자들이 방문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들께 차를 대접해야 했고 이번이 제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였죠. 하지만 실수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제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옷도 매만지면서 정리했죠. 큰 숨을 한 번 쉬고 스스로에게 소피야, 너 할 수 있어라고 말해봤지만 거울 속 제 눈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찻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밑에서 얼어붙은 땅이 바삭바삭 소리를 냈어요. 도시 사람들은 벌써 일어나서 출근 준비로 바쁘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다가올 차 예법 생각뿐이었어요. 찻집에 도착하니 강 선생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언제나처럼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소피야, 오늘은 실수할 자리가 없어요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를 준비하러 갔어요. 차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배치했어요. 섬세한 찻잔, 작은 찻주전자, 그리고 대나무 거품기도요. 각각의 물건은 다 자리에 맞춰놨고 저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방 안에는 나무와 녹차 향기가 가득했는데 평소엔 그 향이 저를 진정시켜주곤 했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고 자꾸만 옷에 손을 닦아댔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분들이 온 거였어요. 강 선생님이 5명의 학자들을 방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그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고 좋은 양복을 입고 계셨으며 무척 진지하고 중요한 분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분들께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국어 예의 표현들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학자들은 낮은 탁자를 중심으로 방석에 앉으셨고 저는 무릎을 꿇고 예법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강 선생님이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신호를 주셨고 저는 차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두 손으로 찻주전자를 들고 수백 번 연습했던 것처럼 첫 번째 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손이 약간 흔들리면서 뜨거운 물이 제 피부에 튀어버렸어요. 아! 하고 작은 비명을 질렀고 찻주전자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떨어지진 않았지만 기울어지면서 차가 예쁜 나무 탁자 위로 쏟아졌어요. 뜨거운 물이 빠르게 퍼져나가더니 바닥과 학자들의 옷까지 적셔버렸어요. 잠시 동안 방 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눈을 크게 뜨고 그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때 강 선생님의 목소리가 고요를 깨고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소피야. 그분이 소리쳤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급히 천을 찾아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라며 작게 말했지만 감히 누구의 얼굴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학자들이 한국어로 서로 말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아마 저를 어리석고 서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 선생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어요. 그분은 저를 향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듣도록요. 너는 부주의해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어요. 너는 우리 방식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과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찔끔 났지만 필사적으로 울지 않으려 했어요.
여기서 모두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숨고 싶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그 이후의 예법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강 선생님이 차를 다시 준비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례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실망과 짜증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학자들은 예의를 지키셨지만 저를 보는 그들의 눈빛엔 연민과 아마도 혐오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학자들이 떠나자 강 선생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차갑게요. 모든 걸 정리해요. 끝나면 집에 가요. 내일 이야기합시다. 저 혼자 다실에 남겨진 채 저는 그제야 눈물을 쏟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테이블과 바닥을 닦으면서 오늘 모든 걸 망쳤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여기까지 가족과 올리브 농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렇게 실패해버렸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걱정했지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소피아, 언제나 큰 꿈을 꾸지.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실망시킨 것 같았어요. 모두를 실망시킨 것 같았어요. 차 얼룩을 닦으면서 차라리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어요. 어쩌면 저는 이 길이 아닌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지도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올리브 나무들 곁으로요. 거기서는 이렇게 창피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무 많이 노력했어요. 이 한 번의 나쁜 날 때문에 모든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찬바람이 제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도전하겠다고요. 밤새 연습해서라도 강 선생님과 학자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내일은 더 잘할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어났던 그 재앙 같은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엎질러진 차, 손에 느껴졌던 뜨거운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 강 선생님의 화난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넌 부주의해. 이 과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방식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 말들이 뜨거운 물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큰 실수였던 걸지도 몰라요.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해봤어요. 가족들 앞에서 제가 실패했다고 말할 때 그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떠올리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이 낯선 세상에서도 저 역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도시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는데 고향 안달루시아에서 보던 별이 가득한 밤하늘과는 너무 달랐어요. 가족들이 그리웠고 올리브 농장도 그리웠어요. 예전에 단순했던 삶이 그리웠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무언가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단 하루의 실패 때문에 그럴 순 없었어요. 결심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강 선생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이 차 문화를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다원으로 향했어요. 아직 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강 선생님이 주신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를 우릴 수 있는 공간은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평온했어요. 차 잎과 나무 향이 익숙하게 코끝을 스쳤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차 도구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했어요. 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작은 주전자, 섬세한 찻잔, 대나무 거품기,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하나하나 신경을 쓰며 정확히 배치했어요. 그동안 강 선생님이 저를 바로잡아 주셨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다음으로 물 따르기 연습을 했어요. 어제 이 부분에서 일이 틀어졌거든요. 주전자를 채운 후 물이 적정 온도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주전자에 부었어요. 처음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다시 심호흡을 하고 또 시도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연습에 몰두해 있었거든요. 따르고, 비우고, 다시 채우고, 따르고, 비우고, 다시 채우고, 팔이 아프고, 오랜 시간 서 있어서 허리도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쯤 차입 준비로 넘어갔어요. 차잎을 신중하게 계량해서 정확한 양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거품 내는 연습을 했어요. 완벽한 거품을 만들기 위해요. 저는 제 일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누군가 다원에 들어왔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뒤에서 들린 가벼운 기침 소리가 없었다면요. 뒤돌아보니 강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강 선생님이 얼마나 오래 보고 계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또다시 엄한 지적을 들을까 봐 긴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 선생님의 얼굴은 차분했어요. 그 눈빛에는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어요. 약간의 인정, 어쩌면 존중이었을지도 몰라요. 소피야, 강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야. 마음의 반영이지. 내 마음을 따르게 해봐.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항상 엄격하고 비판적이던 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요. 그 말들이 서서히 제 마음에 와 닿았고, 그제야 제가 뭔가를 잘못 접근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는 데만 집중하다가 차의 본질, 그 정신을 잊고 있었던 거죠. 강 선생님은 앞으로 걸어 나와 제가 준비한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작은 한 모금을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연습했구나.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네, 선생님. 더 잘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강 선생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선생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그게 첫걸음이야. 이제 내가 뭘 하나 보여주지. 그 후 1시간 동안 강 선생님은 저와 함께 일했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요령과 기술들을 알려주셨죠. 선생님은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셨고, 제가 직접 해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안 강 선생님은 당신이 견습생이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본인도 힘들었고 실수를 많이 했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냈고 결국 지금의 차 명인이 되셨죠. 기억해, 소피아. 선생님이 마무리할 때쯤 말씀하셨어요. 명인의 길은 항상 순탄하지 않아. 하지만 모든 장애물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야. 그날 다원을 나설 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갈 길이 멀었지만 처음으로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로 차 명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옛삶과 새 삶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이제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고, 저 역시 한 잔의 차를 통해 그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강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마음이 나를 차 끓이는데 어떻게 이끌 수 있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잠을 설친 탓에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속엔 새로운 결의가 느껴졌어요. 이걸 꼭 알아내겠다는 다짐이었죠. 찻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익숙한 차십, 향이 코를 가득 채웠어요. 잠깐 눈을 감고 그 향을 느끼며 편안해졌죠. 고향의 올리브 밭이 떠올랐어요. 둘 다 각자의 독특하고 편안한 향이 있었거든요. 작업 공간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찻주전자, 찻잔, 그리고 각종 도구들이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면서
각 도구마다 저마다의 목적과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고향에서 올리브 밭에서 쓰던 도구들처럼요. 그때 강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오늘은 너 자신을 위해 차를 끓여봐라. 나를 위해서도, 손님을 위해서도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순간 놀랐어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차를 끓였는데 저를 위해서 차를 끓인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차를 준비하면서 물을 끓이고 차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긴장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그냥 저를 위한 차였거든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차십 위로 물을 천천히 부었어요. 증기가 피어오르며 차의 향이 퍼졌고 저는 눈을 감고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참 좋은 향이었어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 고향 생각이 났어요. 하루하루 정성 들여 돌보던 올리브 나무들이 떠올랐죠. 올리브를 키우는 데는 인내가 필요했어요. 차를 잘 우려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차가 다 우려지자 찻잔에 조심스럽게 부었어요. 금빛 액체가 잔에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이번에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도 조금은 늘었나 봐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셔봤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꽤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죠. 그때 강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어때?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평온해요. 선생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그런 거야. 만만이 아니야. 차가 주는 느낌이 중요하지. 그제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쁜 하루 속에서 평온한 순간을 만드는 경험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차를 끓이는 연습을 했어요. 작은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보다는 차가 저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에 집중했어요. 도구 하나하나, 차십 하나하나에 깃든 이야기를 떠올리며 올리브 나무를 돌보듯 차를 다뤘어요. 조금씩. 저는 점점 나아졌어요. 손은 더 차분해졌고 동작도 더 우아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차를 끓이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차 끓이기가 힘든 일이 아니었고 기쁨이었어요. 강 선생님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더 고급스러운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고 다양한 차를 우려내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을 담아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우리가 그린티 한 잔을 마무리하며 강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너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강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드문 일이라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내 스승님께서 나에게 완벽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야. 정성, 집중, 그리고 사랑. 그것이 진정한 차를 만드는 법이지.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우리 가족이 올리브를 수확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담아 수확했죠. 여기서 제가 하는 일도 다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찻집에 오는 것이 점점 기다려졌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새로운 차를 시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날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기쁨으로 그 도전을 마주했어요. 스페인에서의 제 삶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사이에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문화 모두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인내와 노력을 중시했죠. 그리고 둘 다 단순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어요. 잘 익은 올리브나 잘 우려낸 차처럼요. 어느 저녁 바쁜 하루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강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소피야, 많이 성장했구나. 다음 달에 있을 마지막 차례식에 너도 참여할 준비가 됐어. 순간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마지막 차례식은 아주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중요한 손님들이 와서 제 차를 평가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강 선생님의 눈에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과 마음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저는 균형을 찾았어요. 차례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미 중요한 걸 잃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 고대 전통과 현대적 삶이 어우러진 이곳이 이제는 저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곳의 일부가 되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최종 다도 날이 드디어 왔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거든요. 간단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을 입으면서 긴장을 풀려고 깊게 숨을 몇 번 들이쉬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자신감 있는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와는 정말 많이 변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차분한 아침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우는 걸 느끼면서 다도로 가는 길을 걸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몇몇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삐 걸어가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올리브 나무 밭에서 이 아름다운 서울의 다도실까지 온 제 여정을 떠올리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정말 먼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도실에 도착했을 때 강 선생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그는 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준비됐나요, 소피아?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할 때쯤 저도 긴장이 조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설렘이 느껴졌거든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없이 연습했고 모든 동작에 제 마음과 영혼을 담았으니까요. 드디어 시작할 시간이 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제 앞에 놓인 닭이 세트를 바라봤어요. 섬세한 찻잔들, 신중하게 고른 차십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까지.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오직 저와 차만 남아 있었죠. 자연스럽게 다도 의식을 시작했어요. 첫 잔을 따를 때 강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차의 따뜻함에 집중했고 잔에 차가 따르는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은은한 향기를 느꼈어요. 손님들께 차를 내어드리면서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제가 처음 실패했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의 눈에선 칭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제 자신에 대해 평온함과 자신감을 느꼈다는 거였죠. 의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집중하고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모든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목적이 있었어요. 방 안은 차를 홀짝이는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칭찬의 속삭임 말고는 조용했어요. 저는 차를 따르고 내어드리면서도 마치 조용한 거품 속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마지막 잔을 내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강 선생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미소가 살짝 지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잘 해냈다는 걸 알았어요. 다도 의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강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소피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당신은 정말 많이 배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랑스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곱씹으면서 닭이 세트를 정리했어요. 그는 맞았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완벽한 기술을 익히는 것에만 집중해서 다도 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놓쳤던 거예요. 이제는 알겠어요. 다도는 단순히 완벽하게 차를 따르거나 물의 온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평온함과 연결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란 거요.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저는 다도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가로 다가가 밖에 눈 덮인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너무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스페인에 있는 제 가족과 올리브, 나무 밭이 생각났고 그것들을 두고 떠나온 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했는지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죠.
저는 여전히 안달루시아의 올리브밭에서 온 소피아이지만 이제는 한국 다도 의식을 마음과 함께할 수 있는 소피아가 되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도 이 배운 것들을 품고 살아갈 거예요. 올리브 수확을 할 때도 차를 다룰 때처럼 인내심과 존중을 가지고 임할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것이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을 거예요. 눈이 천천히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스페인을 떠날 때 제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제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는 것이었죠. 과거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요.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더라고요. 제 여정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차를 따르는 법을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을 모든 일에 쏟는 법을 배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값진 교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